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라는 옛말처럼 말의 힘은 실로 대단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죠. 우리는 일상에서 무례한 말에 상처를 받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후회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죠.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방송 정말 잘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 할 말은 합니다. 지은이 히렌최,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할 말은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는 기술 높이기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일상의 다양한 언어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뭐랄까 생존 가이드라고 하면 좀 지나치려나요? 특히 호신의 언어 기술이라는 개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무술을 배우듯이 언어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익히는 것으로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라디오 PD 출신으로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강사로 활동 중이에요. 그의 다양한 경험이 책에 녹아들어 있어서 실용적인 조언들로 가득가득합니다. 저는 처음에 히렌최의 유튜브 채널을 접했을 때 이분의 말하는 방식이나 표현력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지나치게 프로페셔널해 보여서 되려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자가 원래 성우나 원래 아나운서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세련되고 능숙한 말하기 실력을 갖추기까지 그가 들인 깊은 노력과 시간을 생각을 하니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말하기 실력을 끊임없이 연마해서 지금의 수준에 이른 그의 열정과 노력이 책 곳곳에서도 역시 느껴집니다. 결국 책을 통해서 저자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저자의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이 책은 말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적절한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말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이 아닌 말 덕분에 잘 풀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이 말의 근육을 단련하고 싶은 모든 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말도 연습하면 근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책을 통해서 배운 기술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쾌한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말의 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아참, 좋아요를 많이 받은 영상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다양한 분들한테 추천되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구독은 안 해도 되는데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좋아요는 2번 누르면 좋아요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딱 1번만 누르셔야 돼요. 아셨죠? 효율적인 방패막이 물음표. 살다 보면 순전히 잘 몰라서 무례나 결례의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비웃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말실수로 인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한다.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실수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실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알아채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례를 계속 저지를 때 문제가 된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라는 말도 있듯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사람이 신념을 이행할 권력이나 권한까지 손에 쥐면 위험해진다. 특히 나이나 서열에 따른 상하 관계가 절대적인 환경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수록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무례한 말에는 질문으로 응수한다. 있잖아, 최 PD. 집에 내가 한번 가봐도 될까? 자취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상사가 이렇게 물었다. 집들이도 아니고 혼자 자취하는 집에 왜 와보고 있다는 거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내 표정을 보면서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멀어서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됐어. 우리 딸이 부족함 없이 자랐잖아.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높은데 최 PD 집을 보면 좀 눈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가 다른 저희를 숨기고 있지 않다는 건 나도 안다. 악의는 없지만 상대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종종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집을 보여줘서 딸의 눈을 낮추겠다는 말은 악의가 있든 없든 무례하다고 느껴졌다. 취업을 하고 오랜 로망이었던 자취를 시작한 터라 나는 나름의 애정을 담아 꾸미고 살았다. 그러한 집을 누군가의 눈높이 교육용으로 보여준다는 건 그다지 유쾌한 경험이 아닐 듯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편안한 나만의 거주 공간이 그들 부녀에게 교육의 장이라는 도구로 전락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냥 넘어가자니 이후에도 계속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 같았다. 그 순간 관계와 나를 모두 지켜낼 현명한 대답이 필요했다. 나는 미소를 띠고 답했다. 하하하, 선배님, 정말 눈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례한 대답을 직접 받아칠 수 있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곤란할 때, 바로 이런 순간에 물음표를 활용할 타이밍이다. 물음표, 즉 질문의 효과는 상대에게 대답을 요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본질에서 나온다.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면 이제 대답을 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이 상대에게 넘어간다. 당황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대답할 타이밍을 놓쳤던 경험이 많을수록 꼭 익혀야 하는 기술이 바로 질문하기다. 정면으로 승부하는 대신 질문으로 받아치면 상대의 무례한 말에서 나를 구할 수 있다. 모호한 말을 들었을 땐 진의를 묻는다. 상대의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인지 모르겠을 때에는 다시 물어보는 게 좋다. 특히 임의성이 있는 단어에 효과적이다. 언어에는 임의성이 있어서 같은 단어를 두고도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때 진의를 묻는 것은 오해로 인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말실수를 한 상대에게 수습할 기회도 줄 수 있다. 고기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네? 무슨 뜻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요? 아, 제가 육식파인데요. 식습관이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하고 온 친구가 들은 말이다. 고기 좋아하시나 봐요도 아니고 고기 좋아하시게 생겼어요는 또 무슨 뜻이란 말인가? 이처럼 듣는 상대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말에서 무례함이 느껴졌다면 진의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 무례한 말의 고의성을 파악할 수 있고, 만약 고의가 없었다면 그대로 흘려보내기도 쉬워진다. 반대로 고의성이 있다면 무례함을 짚어낼 수 있고 상대를 더욱 정확히 아는 계기가 된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은 무례한 말에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무례한 표현을 상대가 스스로 바로잡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편견이나 생각의 오류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나 지위 탓에 상대에게 직접적인 반론을 하기에 껄끄러운 관계에서 유리한 화법이다. 이때 던지는 물음표는 상대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최 대리도 이제 꺾였네.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깝고 편한 사이에서 무심코 툭 뱉은 말로 오해가 생겨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다. 정서적으로 친밀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가 된다. 그러므로 친밀한 사람의 악의 없는 말이 뾰족하게 다가온다면 말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는 방탄조끼 같은 역할을 한다. 야, 너 보기보다 되게 조금 먹는다. 응?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평소에 간식 엄청나게 좋아하길래 말이야. 조금씩 자주 먹나 보구나. 보기보다 라는 말만 놓고 보면 잘 먹게 생겼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식탐이 많아 보이나 싶어질 것이다.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 상황에서 말의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진의를 들어보니 보기보다가 다른 뜻으로 쓰였음을 알게 됐다. 평소에 자주 먹는 내 모습에 비춰볼 때 생각보다 밥을 적게 먹는 것을 보고 단순히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의미를 물으면 상대에게 표현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타이밍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반격하는 기술. 진의를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상대도 있다. 무례함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타인에게 무심해서 자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 등이 그렇다. 그럴 땐 조금 더 적극적인 물음표 사용이 필요하다. 백트래킹 질문으로 되돌려주기. 무례한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짚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답할 순발력이 부족하거나 당황하여 타이밍을 놓치기 일수인 사람이라면 백트래킹 질문이 효과적이다. 백트래킹이란 상대의 말을 따라가며 대화의 소재를 찾아내는 기술을 말한다. 상대와의 대화를 원활히 이어나가는 스킬로 많이 쓰이지만 답하기 어려운 상대의 말에 단순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의미가 모호한 표현이나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상대의 말을 거슬러 올라가 질문하는 방법이다.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너 우리 할머니랑 참 닮았어. 그래? 어떤 점이 닮았어? 내가 할머니랑 자랐거든. 늘 남을 먼저 배려해 주시는데 너한테서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닮아서 좋다는 건지 별로라는 건지 그저 외모가 닮았다는 건지 성격이 그렇다는 건지 어느 쪽이 됐든 의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찜찜할 수 있다. 특히 지인을 닮았다고 하는 말은 주관적이고 불친절하게 들리기 쉽다. 앞서 말했듯이 언어의 임의성 때문에 듣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백트래킹을 활용해 상대의 의도를 물으면 임의성 탓에 생긴 모호함을 해소하고 오해도 풀 수 있다. 무례한 질문으로 곤욕을 치르곤 하는 유명인들의 인터뷰에서도 백트래킹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 영화 시사회에서
배우 톰 하디가 기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기자는 그의 예전 인터뷰들을 보면 성 정체성이 모호해 보인다며 이렇게 물었다. 셀럽들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든가요? 영화와 관련 없는 사적인 영역에 대한 문답은 가십성 타이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민감한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면 내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배우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남기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톰 하디는 백트래킹을 사용한 답변을 했다.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지 않아요. 제 성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건가요? 그는 먼저 기자의 질문에 답한 뒤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물었다. 이에 기자가 그렇다고 하자 그가 다시 물었다. 왜요? 톰 하디의 반문에 기자가 대답하지 못하자 감사합니다 라며 인터뷰를 끝내버렸다. 기자의 의도대로 복잡한 질문에 답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대신 그의 말에서 다시 질문을 끌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기자의 말에 담긴 무례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했다. 이제 기자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기가 어려워졌다. 이처럼 백트래킹을 통한 질문은 무례함에 대응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의 말에서 불순한 의도가 보이거나 불쾌하다고 느껴질 때 자신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쏟거나 혼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심플한 백트래킹 질문으로 무례함의 짐을 상대에게 되돌려주자. 리프레이밍으로 질문 던지기. 리프레이밍은 무례한 상황에서 나를 강력하게 수비해내는 기술이다. 부정적인 말에 담긴 어폐를 찾아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테면 물이 반밖에 안 찼네를 물이 반이나 찼네로 바꾸는 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들 수 있다.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 영화제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후 가진 인터뷰에서 뉴욕의 문화평론지 벌처의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영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에도 오스카상 후보에는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조금 이상하긴 해도 별일은 아닌 것 같다. 오스카는 국제영화 축제가 아니지 않나. 지역 축제일 뿐이다. 이 대답은 미국 언론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자신들의 영화제를 지역 축제로 축소해버린 봉 감독의 리프레이밍에 정신이 번쩍 든 것이다. 이렇게 리프레이밍을 잘 활용하면 무례한 말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우아하게 반격할 수 있다. 특히 리프레이밍과 물음표가 만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무례한 말을 한 상대가 다시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에 담긴 문제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리프레이밍 질문은 대체로 상대가 부정하는 것을 긍정하거나 상대가 긍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형태를 띈다. 한때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직장인의 경험담에서도 리프레이밍 질문의 예시를 찾을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한 남편의 기사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됐다.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마누라 한 대 때린 거 가지고 처벌이 너무 심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다. 마누라 몇 대 정도는 때리면서 살고 싶으신가 봐요? 상대의 긍정을 부정하는 이 강력한 리프레이밍 질문 덕에 그의 말에 담긴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어 상대의 말을 들여다보면 결국 말은 평소의 생각이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편한 말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를 때 리프레이밍은
말의 모순을 꼬집는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상대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생각의 문제점을 알리고 싶을 때 리프레이밍 질문이 매우 효과적이다. 리프레이밍 질문은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 분위기를 좋게 풀어나가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부정적으로 내비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상대에게 다시 넘기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대화를 바로잡을 수 있다. 대리님, 볼수록 장군 같아요. 장군 같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에너지가 좋고 씩씩하다는 뜻? 하하하, 뭐 그렇다고 쳐요. 장군 같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에 긍정적인 해석을 담아 리프레이밍했다. 말을 꺼낸 사람이 상처 줄 의도가 없었다면 함께 웃는 것으로 분위기가 유쾌하게 바뀔 수 있다. 반면 예시와 달리 긍정을 부정하며 구체적으로 무례한 답변이 다시 돌아온다면 상처 받았다는 표현을 할 명분이 생긴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대놓고 상처를 준다면 이때는 상대의 진위를 묻는 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대리님, 볼수록 장군 같아요. 장군 같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에너지가 좋고 씩씩하다는 뜻? 그게 아니라 체질인지 모르겠는데 살이 잘 찌시는 것 같아서요. 덩치가 크다는 느낌? 설마 지금 저 상처 주시려는 거예요? 긍정적인 리프레이밍을 상대가 부정한다면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그 말의 의도를 물어보자. 이때 설마라는 말을 덧붙여주면 상대에게 마지막 변명의 여지를 주는 효과가 생긴다. 설마 그렇게 심한 말을 할 리가 있겠냐는 뉘앙스로 진위를 물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었는데에도 계속 공격적인 말을 이어간다면 그때부터는 물음표가 아닌 타임이나 퇴장 카드가 필요하다. 운동 경기에서도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선수에게는 레드 카드를 내밀지 않는가. 진상을 달래는 마법의 주문.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무관하게 직무를 해야 하는 감정노동.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83년으로 미국의 사회학자인 앨리스 러셀 혹실드의 저서 감정노동에서였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야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현재 노동법에서 인정받는 감정노동자는 고객을 응대하는 판매, 서비스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감정노동을 겪기 마련이다. 감정노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진상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진상은 상대가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어릴 때 주로 생겨난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사람, 아니면 자신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진상짓을 하는 것이다. 진상의 무례한 말에 맞서려면 조금 다른 호신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게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입장을 전할 수 있는 말. 진상을 달래는 마법의 주문을 외워보자. 마법의 주문, 아시다시피 진상을 아주 자주 만난다면 꼭 기억해야 하는 주문은 바로 아시다시피이다. 이 단어에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당신도 알 것이라는 인정과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갑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 갑질을 하려 하는 진상들의 심리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야기한 아들러의 열등감으로 인한 보상 심리와도 이어지는 개념이다. 진상 때문에 괴롭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역설적이게도 인정과 존중의 표현이다. 아니, 진상들을 존중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겐 강하게 대응해야 해요. 혹시 이렇게 생각했는가?
물론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다. 당신이 손해를 보건 말건 상관이 없다면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드럽게 넘어가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일터에서는 당신이 을, 상대가 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진상에게 인정과 존중의 표현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심하는 것이 좋겠다. 아시다시피는 이어질 나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해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주문이다. 아시다시피로 상대를 인정한다는 표현을 하고 나면 나를 방어하는 말을 이어갈 수 있다. 사은품 하나 더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많이 쌓여 있잖아. 하나쯤 빼도 티도 안 날 텐데 그러시네.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나오는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요. 수량이 맞지 않으면 저희가 물어내야 하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선 더 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지금까지 상대는 몰랐거나 모르는 척했겠지만 아시다시피를 들은 이상 이제는 사정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대화 상대를 눌러 우월감을 느끼려 했는데 자신을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뉘앙스의 말에 마음이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물론 작정하고 괴롭히려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다. 왜 보고서를 이것밖에 못 썼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의욕이 없는 거야? 팀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어젯밤까지 이어진 회의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어요. 의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의 자매품, 잘 아시는 것처럼도 상대를 누그러뜨리는데 효과적이다.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일정 같은 물리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역량을 문제 삼는 팀장에게도 이 주문은 이어지는 내 말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시는 것처럼으로 우선 상대를 높여주고 나면 일단 다음 말을 듣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적으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없다고 느낄수록 유능함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처지 덕분에 아시는 것처럼 아시다시피가 마법의 주문이 되는 것이다. 죄송하지 않은 일에 죄송하다고 하고 싶지 않은 상황, 부연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 아시다시피는 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주문이다. 상황을 바로잡는 설마. 설마는 진상의 심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주문이다. 상대가 무례한 말의 의식 없이 툭 던질 때 설마를 붙이는 식이다. 설마 그런 뜻일 일은 없고 이런 뜻으로 말했겠지라는 해석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부분을 무례하다고 느꼈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방법이다. 만약 상대의 말이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였다면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갈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여보, 대체 오늘 온종일 뭘 한 거야? 설마 내가 놀았다고 생각해서 비난하는 말은 아닐 테고 내가 뭐 하느라 바빴는지 궁금했구나? 진상까지는 아니라도 부부 사이처럼 가깝고 편한 사이일수록 순간적인 감정 탓에 말이 의도와 달리 세게 나갈 수 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말을 거칠게 했더라도 상대가 이처럼 부드럽게 바로 잡으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예시에서는 설마를 사용한 뒤 상대의 말을 부드럽게 풀어 비난의 뉘앙스를 나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싸우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상대에게 오히려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때 핵심은 설마 다음에 상대에게 불편했던 점을 말한 뒤 나만의 긍정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의 말이 무례하거나 너무 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상황을 무례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가만히 보니 박 팀장 좀 뻔뻔해. 설마 제가 염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을 리는 없죠? 제가 좀 당당한 편이긴 합니다. 시비를 걸려고 했던 사람도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들으면 투지가 사라지고 만다. 게다가 긍정적인 해석까지 더하니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는 효과까지 생긴다. 기억하자. 무리한 말을 막 던지는 사람이 원하는 건 당신이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일 것이다. 설마를 붙인 다음 정확히 그 반대로 바꾸어 놓자. 갑자기 이 방법을 쓰려면 입이 안 떨어질 수 있으니 예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말, 무례하다고 느꼈던 발언들로 연습을 해보자. 은근히 상체보다 하체가 발달했다 너? 설마 내 하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니지? 건강해지려면 상체 근육도 키워야 하긴 해. 그래서 요즘 상체 운동도 시작했어. 타인의 신체를 평가하는 것이 무례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히 가깝고 친밀한 사이일수록 은근히 상처가 되는 발언들이 오가곤 한다. 이럴 때 상대방의 말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평가였다는 점을 설마를 붙여서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 앞의 예시처럼 상대의 말 중 발달에 포커스를 두어 근육 이야기로 확장해서 화제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의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온다. 원하지 않는 대화의 조짐이 보일 때 유용한 표현, 설마를 기억해두자. 설마가 사람을, 관계를, 상황을 바로잡는다. 강한 긍정으로 과장한다. 강한 부정이 긍정인 것처럼 강한 긍정 또한 부정이 될 때가 있다. 과한 긍정으로 무리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행위는 상대의 말에 대한 진정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말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다. 말을 가볍게 넘길수록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강한 긍정이 결국 그 말에 담긴 메시지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말씀이 정말 느리시네요. 답답해서 1.5배속으로 돌리고 싶어요. 제 말이 좀 느리긴 하죠. 작년에 시작한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느려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상대의 말을 긍정하며 작년에 시작한 말이 느려서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과장을 추가했다. 여기에 말이 점점 더 느려지는 표현 방식까지 더함으로써 더욱 확실한 농담을 완성했다. 이렇게 상대의 태클을 농담으로 받으며 웃고 넘어가면 상황은 가벼워진다. 부정적인 말에 휘발리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야, 너 기억력 정말 나쁘다. 대체 그 학교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어느 학교 나왔냐?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죠? 앞에 계신 분? 과장법의 또 다른 장점은 말로 웃음을 유발하지만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가 담긴 공격의 말을 하는 상대는 상처를 받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원한다. 여기에 오히려 극적인 수긍을 통해 유머러스한 상황을 만드는 건 상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다. 싸움을 걸려고 작정한 이가 아닌 이상 자신의 말을 인정한 사람에게 계속 태클을 걸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부정적인 대화의 맥이 자연스럽게 끊어진다.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무례한 사람과 상반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다. 삼킬수록 좋은 말.
콤플렉스는 절대 말하지 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단점과 콤플렉스다. 특히 신체 부위처럼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타고난 것, 고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 등은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다. 타인이 먼저 지적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단점을 포함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려는 노력이 타인에게 말하는 순간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말로 흔들릴 계기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내 이마 너무 넓지 않아?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낸 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 별명은 번쩍이 됐다. 이마에서 광이 난다는 뜻이다. 물론 무슨 말을 해도 다 별명을 만드는 시절이기는 하지만 유독 그 별명만은 오래 남아 한동안 나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그 일로 깨달았다. 내가 말을 하면 친구들이 그 단점을 알아채고 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내가 말하기 전에는 누구도 내 이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 TV에 자주 출연하는 방송인이 아닌 이상 타인의 외모를 세세하게 분석하고 따지게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단점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 다리가 짧다거나 발이 크다 같은 것은 순전히 내가 느끼는 단점일 뿐이다. 하지만 단점이나 콤플렉스를 입에 올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부분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한다.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말을 하는 순간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유튜브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을 때 달린 댓글들 역시 이 사실을 증명한다. 영상 초반에 사실 저는 넓은 이마가 콤플렉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고는 자, 지금 여러분은 제 이마가 넓어 보이는 마법에 걸리셨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말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이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마만 눈에 들어와요 라는 댓글이 달렸다. 넓은 이마에 대한 댓글은 이후 다른 영상에도 한동안 지속적으로 달렸다. 사실 타인은 나의 단점을, 콤플렉스를 굳이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보통 전체적인 이미지나 말투, 느낌으로 그 사람을 기억한다. 한쪽 눈에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뺨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눈썹 숱이 많은지 적은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자신의 단점을 굳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몰라도 되는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성격적인 단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말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단점도 말로 드러내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데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기 비하 발언은 꾹 삼켜라. 단점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은 삼킬수록 좋다. 자기 비하 발언은 스스로 단점을 드러내는 말보다 더 높은 수위로 자신을 낮춘다. 자기 비하 발언의 또 다른 문제점은 평소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판단이 담긴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고자 할 때 약점으로 잡힐 수 있다. 특히 상대가 나를 잘 모르거나 속으로 나를 얕잡아 보던 사람일수록 위험 요소는 커진다.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맥락이나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가 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러한 생각에 스스로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된다. 저것 봐. 스스로도 인정하잖아.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현상을 계속 보고 믿는 부정적인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 제가 좀 설명충이라서요. 내가
좀 꼰대기가 있기는 해. 특히 이렇게 한 단어로 자신을 비하하는 일은 스스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막연한 관념이나 느낌도 명명하기를 통해 한 단어로 불리는 순간부터 힘이 생긴다. 부르기 쉬워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농담처럼 자신을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말한 건데 한두 사람이라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나를 패션 테러리스트로 명명해버리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고 만다. 이름을 붙이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일은 순간이지만 많은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한다. 어차피 망할 거라서 적당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죠 뭐. 방송하는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자기 비하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을 비하하는 말 또한 흔히 접할 수 있다. 물론 하루하루 쉽지 않은 삶을 이겨내고자 해학과 농담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조적인 농담은 그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농담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높은 연차의 선배가 눈빛도 초롱초롱한 신입사원에게 던지는 집단 비하적인 발언이 특히 좋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기 비하, 집단 비하적인 발언이 농담이 되려면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표현하는 것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반부에서는 무례한 이들의 말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방식을 배우면서 때로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사이다 같은 시원한 응대에 환호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렇지, 이렇게 대답해 줘야지 하면서. 근데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서 가슴 한편이 약간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감정인가 싶어서 가만히 제안을 살펴봤더니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며 살았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도 그랬었겠네 하는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첫째, 앞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을 잘 익혀서 상처받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둘째, 어쩌면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는 당연히 나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지나 세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처 줄 수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해요. 나는 몰랐어 라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무지가 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타인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공부하며 살아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말하는 방법을 익히는 연습,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이 책은 2021년에 발간된 책이지만 그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중요하네요. 저자의 신작도 곧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이 책은 우리에게 언어의 힘과 책임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고 배려 있는 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동시에 타인의 무례한 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잊지 말고 자꾸 연습해 보자고요. 예, 맞습니다. 연습을 해야 익혀집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Hanging round after last orders, we're still so far from
While we're burning into embers, as the fire burns the cold world. As the days keep rolling on, we're living in hell again. But I still hold you in my heart when these days have been and gon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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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Ooh, ooh, ooh. As time goes by, won't we keep heading round in circles, never letting go, never letting go. As time goes by, won't we keep heading round in circles, never letting go, never letting go. The weight of the world on your shoulders, always ending up the same. Crescent moons have all gone home. We're all fired up, we're tangled up, we're enmeshed to the point and messed up. As the days keep rolling on, we're living in hell again. I still hold you in my arms when these days have been and gon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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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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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As time goes by, won't we keep heading round in circles, never letting go, never letting go. As time goes by, won't we keep heading round in circles, never letting go, never letting go. As time goes by, won't we keep heading round in circles, never letting go, never letting go.